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세대 주택의 특징, 장단점과 투자 시 주의점입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여러분들 빌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빌라? 주택가 가보면 뭐 신축 빌라, 분양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빌라의 정확한 표현은 원래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라는 건 우리가 건축법적인 용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요즘에 이 다세대 주택이 뭐 단순히 한 거주하는 상품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그 은퇴자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세대 주택의 특징, 또 장단점,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네, 제가 저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주택의 종류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알아야 되냐면 장단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 다르고 세금이 다르고 그다음에 투자 방법이 다르고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주택의 종류가 무엇이 다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되고요. 이전에 제가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중다가구를 말씀드렸죠. 이번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은요, 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외관이죠. 그렇죠? 보통 예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은 1층이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1층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서 요즘에는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해서 다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방이 있고 그래서 투룸 내지는 이제 쓰리룸 정도로 지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다세대 주택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아파트도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하나의 동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이제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우리가 한 세대씩 분양도 하고 매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도요, 아파트가 똑같이 세대 단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돼요. 아무리 뭐 상업지역에 짓든 준주거, 중공업지역에 짓든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도요, 이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광역이나 연신내역 이런 이제 은평구 쪽에 가보면 거기 이제 준주거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러면 대출은 8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세대 주택은 4개층이라고 했는데 8개층이 전부 다 다세대 주택이라서 분양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것들은 분명히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계층은 그냥 준공 후에 흔히 말하는 이제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분양받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의 특징을 알게 되면 다세대 주택은 4개층이라고 하는데 왜 저거 6개층이지? 한번 이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그게 주택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다세대 주택은요, 4개층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왜 제가 뭐 4층이라고 표현 안 하고 4개층이라고 했냐면 이 다세대 주택에 근생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상가주택 하면 대체로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시는데 이 다세대 주택도요, 용적률만 나오면 4개층 이외에 뭐 1개층 내지 2개층은 근린생활시설, 여러분들 이제 상가라고 보통 이해하고 계시는 이제 근생을 한 건물 내에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걸 이제 평수로 계산해 보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린 다주택은 100평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가구주택도 200평, 연면적 200평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가능하고 오늘 말씀드린 다세대주택은 이제 4개층을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땅을 샀는데 만약에 이게 120평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120평 되는 땅을 사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죠. 왜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연면적이 200평인데 서울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땅을 120평짜리를 샀으면 연면적 24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은 200평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그 40평은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100평이 넘어가는 땅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신축 과정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100평 이상 되는 땅은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20세대가 넘어가면 이건 다세대 주택으로서 이제 불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22세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다세대 주택이 19세대가 했는데 이거 왜 22세대지? 뭔가 불법이 있는 거죠. 준공 후에 분리를 해서 나눴던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빈 부분에 새로 만든다든가. 어쨌든 간에 이 다세대 주택은요, 세대수가 19세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 지금 특징 4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연면적은 200평 이하, 그 다음에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 딱 봤는데, 층수가 5개층이네?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분명히 200평까지만 쓸 수 있는데 그게 초과가 되네? 세대수가 19세대라고 하는데 이거 20세대가 넘네? 이렇다고 하면 뭔가 불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투자를 할 때 속고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다세대 주택이 예전에는 실수요자들이 그냥 거주하는 주거 상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다세대 주택이 은퇴자들의 투자 상품으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 차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임대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원룸들이 뭐 오피스텔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월세는 그냥 그럭저럭 나오지만 매매가 상승이 좀 덜하다 보니 매매가 상승도 되고 임대 수익도 잘 나오는 이제 투룸형 다세대 주택의 이제 선호도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이제 마포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인데요. 이거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해서 이제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 지은 건데 이건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 층으로 되어 있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다세대 주택은 이제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층은 다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죠? 4개 층으로. 여기 주차장이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현재 여기는 5층은 2개 세대로 지어서 건축주 가족이 따로따로 한 세대씩 이제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 4층은 총 이제 9세대인데 전부 다 이제 임대를 줬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650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건물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돈이 없다 그러셨는데, 네. 토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는 비용은 이제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대출 받은 이자를 제하고도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실제로 이제 월 65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생활비가 없어서 담보대출로 생활하셨던 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지어서 3억이라는 현금도 생겼고 매달 650만 원이라는 임대 소득도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 보면 이런 이제 구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를 이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위치나 땅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내가 한 세대 살면서 임대소득으로 살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못하냐면 첫 번째는 돈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돈이 없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담보 대출로 이용하든가 아니면 건축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건축비가 5억이면 시공사하고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돈이 없으니 2억은 건물 다 짓고 나서 전세 보증금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집을 지어서 한계층 거주하고 이렇게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시니 이거 자체를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또 내가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연세 드신 분이 선뜻 신축이라는 그런 모험을 하기가 되게 두려우신 거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집 한 번 지면 10년 는다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쉽게 접근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신축을 이제 안전하게 사기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세대 주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점을 좀 보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요. 2인, 3인 가구의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도심에 보면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하나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도심의 1, 2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 평균치 이하입니다. 1인 가구들은 50% 이상이 한 52% 정도 되는 통계치로 보았는데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2인 가구들도 소득이 굉장히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도심에 1,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들이 아파트 거주하고 싶겠죠. 근데 아파트 지금 도심 2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보면 새 아파트가 대부분 최하가 8억이 넘습니다. 뭐 10억이 넘어가는 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현재 도심의 2인, 3인 또는 이제 여유가 되는 1인 가구들이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고 8억이 넘어가다 보니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이제 많이 수요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 예전에는 뭐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도심 역세권 괜찮은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투자 상품이자 이제 실수요자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투자를 해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죠? 투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투자하는 사람이 임대인한테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죠.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대체로 투자자가 투자를 해놓고 임차인한테 주는 이런 데 투자 상품인데요.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투자 상품으로도 고려를 하고 또 실수요자들도 실제로 구입해서 본인이 살고 투자자는 투자를 해서 임대를 주는 이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이 요즘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2호선 역세권 주변에 새 아파트의 20평대 가격이 다 이제 8억이 넘어가다 보니 도심 직장인 서민들이 진짜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6억 미만, 이제 40제곱 미만이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투자해서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보유 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도 내야 되고 양도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다세주택 소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좀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환급성도 좋고 가격도 좀 잘 오르고 좋은 지역 같은 데는. 그런데 은퇴자 입장에서는요, 이 아파트가 월세를 놨을 때 뭐 2%대예요. 2%대. 뭐 1%대가 나오는 데도 있고 3%가 거의 안 되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2.5%다. 그러면 월 한 200만 원밖에 이제 소득이 안 되는 거죠. 10억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잘 찾아보면 4%대가 나오는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월세가 나오는 4% 정도 되는
투룸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은퇴자들이 요즘 이제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점 뭐냐면 아무래도 이 다세주택은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선호를 하죠. 다세대 주택은 이런 편의,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관리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단지가 돼 있어서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다세대 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좀 노후도도 좀 빨리 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이 다세대 주택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잘못 선정하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을 투자로 접근할 때 너무 큰 거, 막 30평, 40평 되는 이런 다세대 주택은 실거주 상품으로는 좋지만 가격 상승이나 또 월세를 줬을 때 임대 수익이 또 많이 안 나오죠. 또 너무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상품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예전에 사면 가격이 떨어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전 빌라들 보세요. 예전에 그 다세대 주택에 보면 주차장도 없죠. 엘리베이터도 없죠. 단열 시공도 굉장히 허접하게 되어 있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죠. 그리고 위치도 되게 안 좋은 곳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 오래된 것들 보면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요, 지역이나 상품을 잘못 선정하면 뭐 오르기는커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다세대 주택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이제 방법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세대씩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제 전체를 취득하는 방법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를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철거한 후에 이제 새로 신축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막 철거하고 새로 이 다세대 주택에 짓는 것들 가끔 보셨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시리즈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바로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뭐 신축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이미 지어진 거를 이제 매입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래된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은요, 잘못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리모델링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이 경우의 수가 많고 또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 되게 쉽게 접근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제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오래된 주택을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신축 중인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원가가 싼 것은 철거 신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축한 다음에 적정한 마진을 두고 분양하거나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건축주가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미 신축이 완료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싸게 매입이 가능해요. 또 내가 중간에 계약을 해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지어지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구주택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법, 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또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분한테 약간 생소하겠지만 건축주가 신축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조금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취득 방법에 따른 이제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취득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취득 방법이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취득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제값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싸게 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취득 시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주택을 철거 후에 신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적게 들어가요. 왜 그렇죠? 원가의 매입이 가능한 거죠.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이제 원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건축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어서 적정 마진을 두고 매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건 이제 공장도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어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적정 마진을 두고 파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주택을 철거 후에 신축하는 방법이 가장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렵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신축 중인 주택.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지어진 것을 다 사는 방법도 있지만 건물주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짓고 있는 거를 중간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싸게 매입이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도 좀 싸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 싸게 가능할까요? 신축 중인 주택을 사게 되는 게 왜 싸게 살 수가 있을까요? 또 건축주는 이걸 또 왜 싸게 팔까요? 첫 번째는 어차피 건축하신 분도 매각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건데 다 짓는다고 이게 잘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짓기도 전에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분은 아주 사업을 안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싸게 이 합상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계약금 들어온 걸로 또 다른 사업 부지를 또 찾아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1년에 한 건을 하느냐, 두 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준공 전에 매각이 확정되고 들어온 계약금으로 또 다른 사업 부지를 해서 1년에 한 건 할 걸 두 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매입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축한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거죠. 근데 신축한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하고 신축한 것들을 우리가 분양을 할 때는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다 사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완성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그냥 적정한 가격을 사고 주고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뭐 원가가 뭐 이거는 10억이라고 하면 이건 한 11억, 이건 한 12억.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여기 순위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가장 싸게 매입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일로 빼놨는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순위에 넣기는 좀 애매해서 이제 빼놨는데요. 가장 취득원가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외부로 빼놨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취득 편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방법에 따라 비교를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거 취득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따른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그냥 이미 지어진 거 그냥 사는 겁니다.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 지어졌고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오히려 굉장히 편하고 또 되게 안전하죠. 근데 가장 안전하지만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취득 방법 네 가지 중에 순위를 매기는 건데 가장 안전한 게 또 가장 편리한 게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신축 중인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내가 취득하는데 좀 더 안전하지 않고 좀 더 불편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취득 원가는 좀 더 준다는 거죠. 취득 원가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1등이었잖아요.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이었죠. 편의 안정성 측면에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편하죠.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 제가 가장 밑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왜냐면 일반인들이 빌라 사가지고 뭐 리모델링 하지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데요. 이게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어설프게 접근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전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밑으로 빼놨어요. 이게 왜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신축을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 방법에 따른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득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걸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원가가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다 지어진 걸 사는 방법. 이게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시장의 적정 마진이 다 붙여서 이제 분양이나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요게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거, 세 번째가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리모델링이 이제 빠져 있죠.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거. 이것도 여기 이제 순위에 빼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잘하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수익률이 가장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위를 빼놨는데 이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제 가장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외부로 빼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취득 방법에 따른 비교, 이제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원가가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이제 일반인이 접근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배워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시면 요 신축하는 방법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어렵다면 이미 건축하신 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중간에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거예요. 좋은 지역에 다 잘 지어진 거 내 눈으로 확인해서 등기 나와 있는 걸 매입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쪽 순위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는 주체가 능력이 있으면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으면 꼴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순위에 빼놨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취득 방법에 따른 이제 종합 비교를 해봤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1번이 가장 좋습니다.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이미 다 지어진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로 이제 빼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세대 주택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첫 번째는 임대 수요, 개발 호재가 많은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열의 아홉은요,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의 것들 투자를 하세요. 또 아니면 내가 익숙한 동네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 하고 있는지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실 때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이제 모든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 것들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어야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곳이 그럼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아무리 위치가 좋고 뭐 개발 호재가 있고 다 좋아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게 되면 정말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내부 외부에 대해서 하자 사항이 있는지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위반 건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게 되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돼요. 반드시 위반 건축 사항이 있는지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꼭 확인을 이제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전월세 시세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그러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다세대 주택은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가 대비 전월세 시세를 확인을 통해서 이게 투자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가 중요한데요. 이 다세대 주택을 서울 지역에서 매입을 할 때 이 수익률이 비교적 4% 정도만 넘어간다고 하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사게 되면 굉장히 그 안 좋은 것들을 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수익률만 확인해서 4%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비교적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뭐냐면요. 이 역세권, 학군을 이제 고려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요, 원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도 많이 살지만 애 하나를 둔 이런 3인 가족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물론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대중교통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 가까운 곳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투자 시 주의사항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투자 시에 이런 사항들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